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를 방문하는 등 사흘째 호남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2030 공략에 나섰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학교 교수,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사흘째 호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내 이순자 씨의 사죄 발언을 다시 한번 작심 비판을 하면서 역사 왜곡 단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순자 씨가 차라리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죠. 고를 더 질렀어요. 5.18은 잘못한 게 아니고 재임 중에만 민망하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5.18 이 특별 이런 과거사 왜곡 특별법 법률 얘기를 했었는데 5.18 특별법이 있어서 5.18 관련 왜곡은 이미 처벌이 돼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과거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를 처벌한 일반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로 든 것이 독일 나치에 대한 찬양. 지금도 독일은 처벌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게 한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를 거짓말의 자유로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이거를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들이 좀 무분별하게 인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일제시대 문제라든가. 하지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법으로 그 표현이나 사상을 처벌하는 경우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개개인들이 뭐 일본의 역사, 그러니까 일제시대 역사나 뭐 과거 우리 군부군의 역사나 5.18 같은 거를 이제 왜곡할 때 그 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참 그것을 전달하는 언론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에 그 무분별함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기본법 같은 걸로 사실은 규제를 해야죠. 일반적 역사 왜곡 전체를 일반법으로 규율하겠다. 뭐 이거는 사실 한국 법체계에서 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사흘째 호남 텃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 역사 왜곡 단죄법을 꺼내든 것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그 지금 자막에 보면은 이제 사흘째 호남 행보를 이제 집토끼 전략이라고 이제 죽선한 그 자막에 써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페인은 크게 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지율이 조금 열세인 상황에서 계속 추격하는 적극적이고 좀 절박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 호남 그 유권자들 이 집토끼를 겨냥한 거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계속 이제 매주 타는 버스를 하면서 여당 후보인데 마치 야당 후보처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괜찮은 캠페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5.18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뒤져지면서 큰 변신들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변화를 하는 가장 핵심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에 있지 않거든요.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남이니까 5.18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메시지의 기조가 자꾸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진실한 메시지냐.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제 민생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저런 게 이재명의 모습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뒤처진 상황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지점, 전략적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하고 뭔가 일관성 있게 뭐 유연하게 한다든지 미래를 내다본다든지 중도의 권한을 겨냥한다든지 좀 이렇게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첫 지역 선대위로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선대위원장 대부분을 2030 세대로 채우면서 또 청년 행보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3 학생이 투표권이 있는 고3 학생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죠. 엄청난 파격이지요. 파격인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20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 얘기가 아니고 20대, 30대 이상은 한 70% 정도가 이미 투표 결정을 해서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대는 75%가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이고 어느 쪽도 지금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 물론 20대 남성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두 정당이 모두 이 20대의 그 유동적인 표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 선대위로 가면은 광주지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이 2030 청년들을 이 정치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정치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 자기의 일이 있고 문화나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 하는 분들은 정치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워낙 뒷일이 별로 험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못할 일이고 광주는 뭐 가능한 지역이니까요. 그것이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가 아마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에 굉장히 부담이 좀 되겠다. 중앙선대위도 부담이 되겠다 싶어요. 제가 알기로 중앙선대위에도 2030을 많이 영입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광주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 세대에서 부동층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오늘 청년위를 발족하는 등 2030 세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여론의 흐름의 큰 변화는 20대가 확실하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서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지난번 4.7 재보궐선거를 할 때 20대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얻는 걸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과거에는 그래도 20대가 우리들한테 우호적이었는데 이제 표심이 달라졌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이나마 이번에 광주 지역선대위를 발족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선대 본부장을 38살 되는 광주 시당에 있는 뭐 그 공약 개발을 하는 젊은 사람을 등용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3들을 뭐 고3도 이제 선대위원장 후보로 같이 앉히고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봐야죠. 문제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그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을 철회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국민 전체의 다수가 재난지원금 그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20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그게 강도 있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선대위의 면면을 20대로 구성하는 것, 30대로 구성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면 실제로 지금 20대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바라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어져야 이렇게 이제 선대위를 젊게 꾸리는 거 좋은 일인데 그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이 민주당 현안 등 TF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공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후 김 씨의 급여가 10배 올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20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그거 공부한 사람이니까 실제로 보면 20대 남자들은 지금 70대 남성과 굉장히 유사한 정치 사회적 흐름을 보여요. 근데 20대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가 보지 못했던 수준의 진보성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전체의 문제가 얘기가 아니라 20대 남녀 간에 아주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건희 씨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코바나 콘텐츠가 그 전까지 2,800만 원 급여를 받았는데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지검장이 되자마자 네. 5천만 원 보너스를 받고 그 다음 해는 2억 4천만 원 보너스에 연봉이 2배로 올랐다. 이것은 남편 찬스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검장이 된 시기와 갑자기 급여가 오른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식의 그 방식이 낯서는 건 아닙니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돈을 못 받으니까 아들이 50억을 받았잖아요. 박영수도 그렇잖아요. 이런데 일반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남편 찬스를 활용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기가 너무 좀 일치를 해요. 일치해서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고 김건희 씨가 등판도 하기 전부터 뭐 등판하시기 전부터 지금 뭐 주가 조작 사건부터 뭐 개인 신상 문제 거기다 이제 이 문제까지 불거져서 참 오늘도 저기 같이 안 나오셨다고 하던데 그 전시회에 참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죠. 어떻게 좀 윤석열 후보 측에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일단 민주당 TF에서 얘기한 것은 저는 공세가 아니라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 민주당 사람들은 저렇게 기업을 모르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공세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 회사가 원래 2007년에 있던 회사를 2009년도에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김건희 씨가 대표로 취임해가지고 쭉 고생을 하다가 2015년에 그 마크 로스코전이라고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그게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석 달 동안 무려 25만 명을 관람시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예술의 전당에서 최다 관람객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전시회를 유치를 해요. 그러면서 회사가 업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2018년에 걸쳐서 대규모의 세계적인 전시회를 유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가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대표이사가 계속 그동안 투자를 해왔을 것이고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16년, 18년에서 계속 큰 수익을 남기는 전시회를 했으면 당연히 뭐 성과급으로 상여금을 가져가든 뭐 이런 월급이 올라가든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실제로 내용들에 대한 검토는 아무것도 없이 그 딱 시점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니까 협찬이 많이 와가지고 월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민주당에 계시는 이 TF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만 그분들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이 나타나는 경향들을 보면 김건희 씨나 그 장모와 관련된 문제 제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지율에 거의 영향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 본인의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적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김건희 씨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별 효과 못 얻을 겁니다.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수라기 전에 기업체에서 오래 있어봐 아는데 2015년에 돈을 벌었으면 2016년에 보너스를 받아야지 왜 이렇게 2018년, 19년으로 넘어갑니까? 이거는 기업 경영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으신 말씀이세요. 어떻게 아직 벌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거지 그 4년 후에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래 정태근 원장님 제가 존경하지만 이번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글쎄요, 그 코바나 콘텐츠라는 업체 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술 전시 업체가 한 번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연속 성공을 시키면서 그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보면 코바나 콘텐츠가 그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다, 그 기업의 재정 상황이 확 좋아졌다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축적돼서 지금 나왔다. 4년 동안 축적을 해서 한꺼번에 줬다? 글쎄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에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실제로 2015년에 큰 막 그 로스코전이라는 것에 성장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이제 그 업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전시회를 하고 관람객들을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럼 뭐 제가 뭐 거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뭐 예를 들어 부채를 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가 대표이사가 상여금을 가져갈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를 내고 정상화돼 있다라는 과정을 놓고 봐야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상여금이 그러면은 뭔가 어디서 잘못 나와가지고 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100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돼서 그때 늘어나는 게 의심스럽다. 그게 무슨 의혹제기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걸 주려면 18년, 19년에 그 급여를 줄 만큼 상여금을 한두 푼 연봉의 10배를 갖다가 보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2018년, 19년에 기업의 자금 흐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그전까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던 자금 흐름이 좋아졌을까?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되게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심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제기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분은 성과에 의한 급여 상승이다. 한 분은 뇌물성 후원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 내일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이 충청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이 충청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이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힘 실어주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지난 총선 때 출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어제 오늘의 후보의 행보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뭐 5일장 이런 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뭔가 앞서가는 후보인 것처럼 아주 정적이고 그럼 뭐 이 평상시 같으면요 예를 들면 뭐 청년 작가들 작가전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상대 후보가 지지율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그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 이제 그 세종으로 내려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딱 선거가 100일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통설이 충북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긴다. 그리고 중원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행 일정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이 지금 충남의 연고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행보로 가는 것으로서 첫 지점을 뭐 그 이 충남 지역, 충북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뭐 대단히 잘하는 선택인데 문제는 뭐 거기 가서 이제 뭐 본부장들이 뭐 쭉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내려가서 지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 메시지나 또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뭐 내일 내려가서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역 일정을 간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특히나 이제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어떻게 미래 비전과 실제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건가 이런 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역 일정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 후보의 이런 충청 지역 첫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슷하게 봐요. 저기 충청 지역은 지금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뭐 특정 여론조사 아니래도 충청과 서울이 서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따라서 서울 지역은 계속 있는 거고 첫 번째 지역으로 충청을 선택한 건 뭐 당연히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 시소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남쪽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오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를 타고 본인은 이제 내려가는
수순으로 서로 선거 캠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간 지역을 바로 또 가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좀 차별성을 가지는 그런 선택을 보면 충청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결국엔 합류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합류 안 하는 거로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결론이 보십니까? 난 거고 뭐 김병준 그 상임공동위원장이 어제 이제 퇴견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당 대표가 사실상 그 김병준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한다. 자기는 홍보 미디어 역할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지금 현재의 체제로 선대위는 간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좀 캠페인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시점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그 선대위의 핵심 축에서는 이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선대위는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런 김병준 원톱 체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후보가 지금 뭐 원톱이니 투톱이니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뭐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시지에 있어서나 뭐 전략적 기조를 판단하는 거나 정책 이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김병준 그 상임공동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제기를 할 때 뭐 심성의 문제 이런 혹은 뭔가 전제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 정도가 되면 어떠한 라벨링 또는 뭐 이렇게 뭐 네이밍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선거 얘기할 때 이제 이 프레임을 짠다, 구도를 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강력한 역할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야말로 선대위가 혼연일체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래도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출발한 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과거를 보면 현재 미래가 좀 보여요. 이분은 똑같습니다. 먼저 막 얘기를 하시다가 틀어지면은 관심 없던 듯이 또 물러났다가 또 오늘 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합류할 거냐? 저는 그러니까 서로 합류하려고 하느냐? 서로 김종인 위원장도 완전히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저쪽도 비워두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럼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의 변화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합류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좀 위기가 오면은 그때쯤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거봐라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 이게 지금 뭐 서로 반복된 거거든요. 뭐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시나 그걸 하실 수 있을까는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자기 직할 체제를 좀 구성한 거거든요. 이 직할 체제를 구성한 선대위에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 뭐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상희 가천대학교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